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화여고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드릴 말씀은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 난이도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된 계기는 좀 많이 놀랍니다. 최근에 신규생들을 받고 예비 고학생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세화여고를 왜 썼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잠깐 거쳐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끝까지 지금 꾸준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세화여고 수학이 쉬워서요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세화여고가 쉬워서 수학을 썼어요, 근데 나는 수학은 부족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놀랍다. 세화여고를 수학을 쉬워서 쓸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이 쉬워진 거는 결과적으로는 맞긴 하지만 그게 왜 쉬웠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난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던 그 세화여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화여고라고 하면은 보통 타임어택이 강한 학교였거든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최근에 세화여고라는 학교에서 수학이 어렵게 된 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2021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 동네에서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대1 클리닉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도 하고, 이 동네에서 계속 오래 하면서 세화여고 학생들을 봤는데, 딱 이때부터 부교재가 리뉴얼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항들이 많이 추가되고, 시중 문제집에 있는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21년도에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번 시험을 보면은 1등급 컷이 막 60점대, 9등급제 기준으로 60점대까지 떨어진 때도 있었고, 저희 반 기준으로 연합반이었는데, 그때는 제일 숙제를 안 해오던 아이가 제일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찍기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는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다 보다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에 좀 들쭉날쭉했어요. 첫 시험은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1등급 컷이 100점, 100점은 아니고 이제 99점 몇 점이었는데 사실상 100점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때는 1등급 컷이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들쭉날쭉. 그리고 이제 23, 24가 좀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아이들은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1등급 컷이 85점. 대략 그랬습니다. 대략 85점. 좀 쉽게 나오면은 뭐 88점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1등급 컷 85점, 그 다음에 2등급 컷 75점, 그 다음에 10점, 거의 10점 간격으로 골고루 분포. 굉장히 좀 그 변별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험을 만들면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이거였습니다. 1등급 컷이 요거는 9등급제고요. 이게 실제로 1등급 컷, 그다음 2등급 컷, 9등급제 기준 컷이었는데, 실제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1등급과 2등급을 기존의 1등급, 2등급을 합쳐가지고 1등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때 난이도로 지금 시험이 출제가 되면은 정상적인 1등급 컷은 75점 근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5점 근처가 정상적인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5년도에는 이제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드려보면은 공수 1, 2 1학기에 진행했죠. 공수 1, 2를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두 시험 다 컷은 높았습니다. 그 내용, 세부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컷은 높았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90점이라 하시면 됩니다. 첫 시험에서는 뭐 88점, 87점 그렇기도 했지만 대략적으로 90점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컷이 90점 근처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1등급 컷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학기를 가보겠습니다. 대수가 있었고 확통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했죠. 대수 같은 경우에는 그 1학기 때 공수 1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그대로 출제를 했는데 컷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간고사 봤을 때 90점 근처, 80점 후반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봤을 때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노가다가 많은 데서 실수를 해서 거의 근데 난이도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가다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해가지고, 계산이 많아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컷이 소폭 내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85점, 90 근처, 그냥 9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컷이 좀 비슷했다. 이것도 쉽네요 그러면은. 근데 확통이 좀 문제였던 게, 이 공수 2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확통을 출제를 했어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보시면은 그 컷이 딱 보시면 의미심장하거든요. 첫 번째 중간고사 봤을 때 컷이 85점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70점 근처 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요 숫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확통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숨겨왔다가 발톱을 숨겨왔다가 이제 확통 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 시험지 같이 보시는 그 시험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설명회 자료 받으시면은 시험지 있죠.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확통을 좀 어려운 걸 좋아하시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컷이 좀 떨어졌는데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화여고 시험이 쉬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일 수도 있지만 1학기 때엔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뇌피셜을 굴려보면은 첫 시험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부터가 과연 이런 걸 유지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조는 아니라는 거죠. 기조는 아니고 선생님들의 출제 성향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75점이라는 것은 기존과 그냥 유사한 것이고 실제로 부교재 변형 강도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전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강사로서 그리고 시험지를 분석했을 때는 시험지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시험지 자체가 막 쉬워서 학생들이 컷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시험지 자체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23년, 24년도에는 그 설명회 자료, 제 설명회 자료를 보시면은 설명회 자료 기준은 13쪽에 아마 있을 건데요. 예전에 시험지를 보면은 1번부터 어려워요. 1번부터 그냥 쭉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서는 일반고에서는 한 10번 정도에 출제될 것 같은 문제들 있죠.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 있죠. 부교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번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간 잡아먹어서 이제 풀이법 제대로 정리 안 된 아이들은 요거 푸느라 10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풀다가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뒤에는 다 찍었어. 엄마 어떻게 애들 막 털썩 주전다 울고 막 난리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번 때부터 어려웠던 문항이 이제 최근이 결국엔 작년이죠. 한 10번 정도부터 좀 까다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1번에서 10번 정도의 난이도가 하락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번호 때부터 난이도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히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쉽긴 쉬운데 시간을 잡아먹냐 안 잡아먹냐가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좀 생겨서 그래도 학생들이 뒷번호 때를 건드릴 수 있는 자기 컨디션에 맞게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확보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량이 줄었습니다. 서술량이 원래 보통 5문제 또는 6문제가 나왔었는데 좀 많은 편이거든요. 요 동네 치고도 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생님 피셜을 제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 작년 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자기들은 이렇게 내야만 하는 줄 알았대요. 서술형을 이렇게 많이 내야만 하는 규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규칙이 없대요. 마음대로 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2문제로 바꾸자 했다고 이제 작년 2학년 수학 선생님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는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을 문항수 같은 거를 재배치를 할 때 요런 거, 예를 들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쓰잖아요, 학생들이. 시간을 써서 푸는 문제들을 줄여서 그럼 다른 쪽에서 변별을 줍니다. 문항 난이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문제수를 확 늘리든지 하는데 그런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또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난도 문항에서도 차이가 있긴 했어요. 고난도 문항을 원래는 좀 뒷번호 때문에 좀 심각할 정도로 바꿀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부교재를 풀었어도 아예 그냥 새로운 문항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모의고사 문항, 평소에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모의고사 문항 그대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난도 문항에 대한 변형 강도가 좀 약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고난도 문항을 처음 보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분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앞번호 시간을 좀 더 빨리 푸니까 뒷번호가 어렵습니다. 뒷번호 문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뒷번호의 상 수준의 문제들을 좀 더 쉽게 다룰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쉬운 시험을 본 게 아니고 25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랬던 거예요. 요 정도의 난이도를 기대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갔더니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기출들을 풀으면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판을 까보니까 앞번호 때가 쉬워서 뒷번호 때를 잘 풀어서 다 같이 잘 본 것 뿐이지 수학이 그냥 쉬워가지고 잘 봤어라는 느낌 아니에요. 객관적인 시험지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에 대한 대비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부교재에 대한 대비도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시간을 안배를 하면서 잘 풀었던 그런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이 다 같이 잘 보고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잘 보고 당연히 그 밑에 아이들은 처참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슬픈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화여고는 제가 계속 느끼지만 공부를 안 하시면은 놀라운 점수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이 정도는 나왔는데 라고 했지만 점수는 비슷할 수 있는데 석차는 처참해집니다. 아마 진단평가 보신 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중학교 때랑 점수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석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건데 등급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좀 놀라운 점수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하시고 이제 부교재 얘기를 좀 높은 곳에서 들어볼게요. 부교재에 대한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들 다들 아실 거예요. 부교재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 부교재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릴 거는 변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의를 하고 갈게요. 이제 변형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숫자 바꾸는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바꾸는 변형이 있고 문장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뭐 1보다 큰을 1보다 작은으로 고친다든지 그런 단순한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를 바꾸는 변형이 있어요. 세화여고는 예전 교육과정부터 이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는 2차 함수 단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원으로 바꾼다든지 원을 2차 함수로 바꾼다든지 또는 공수2 마지막에는 유리함수 문제였던 거를 무리함수로 갑자기 뜬금없이 바꿔가지고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소재가 좀 강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소재에 대한 변형이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변형 이런 것들이 좀 적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 조건에 대한 변형을 좀 심하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변형이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그게 좀 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화여고에서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것이 강도가 많다 적다 뿐인 것이지 요거에 대한 변형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부교재를 받아가지고 자습을 하면 되겠네요. 한 5만 번 풀면은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바뀌는 변형은 부교재 원본으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 문제는 푸는 게 맞고 원본 문제는 당연히 빨리 풀어야 되고 원본 문제가 시험 전날 푼다든지 시험 일주일 전날 푼다든지 부교재 변형 문제도 전날 푼지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빨리 풀고 그리고 변형 문제도 즉각적으로 풀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세화여고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교재에 대한 구성은 살짝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많이 들어봤었어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그리고 EBS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EBS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거 좋아하는 학교고 실제로 언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자체를 그냥 부교재로 사용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자체 교재를 사용할 때도 있고 거기에도 EBS 문제가 꽤나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4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랑 EBS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류가 주로 사용이 되고 시정 문제집 문제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시정 문제집을 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구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봐야 합니다. 선생님들 구성에 따라서 부교재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원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교재에서 공부를 하면 물론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방학 때 모든 반포학원과에서 다루는 컨텐츠랑 똑같아요. 모든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EBS 문제 풀 거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거를. 변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변형을. 몇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기가 풀 줄 아는 것만 반복을 해요. 부교재를 반복을 하는데 앞에 것만 계속 풀어요. 앞에 것만 계속 풀면은 앞에 번호 때만 계속 맞겠죠. 뒤에 번호 때를 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번호 때에 대한 의무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가지 풀이만 암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풀이만 암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 문제는 어차피 바뀌는데 2차 함수가 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풀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와 특수한 풀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야, 이 부교재는 이렇게 풀면 참 쉽지? 마치 대학생 과외하듯이 난 참 수학을 참 멋있게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뽐내기 수학은 별로 이렇게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풀이는 사실은 실제 세화여고 문제에서 우리가 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교재 문제는 빨리 풀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부교재 문제 자체 원본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변형 문제를 반드시 경험하고 저같이 세화여고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오고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을 때에 고난도 문항을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 시간 안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분명히 아는 문제 같은데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은 시간을 잡아먹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첫 시험에서 패닉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냈다, 마킹을 못했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부터 진작부터 당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작에 두들겨 맞고 평소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연습이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는 나는 예상을 했는데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부교재 문제 풀어야겠죠. 이제 콘텐츠 자체가 세화여고에 특화된 콘텐츠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제가 뭐 따로 연합반 교재를 먼저 돌리고 나서 그냥 시험 일주일 전에 세화여고 콘텐츠 부교재 풀이가 아니고 세화여고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부교재에 어떤 문항이 들어갈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수업을 하면서 부교재 변형 문항도 기존에 있던 부교재 변형 문항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미 콘텐츠를 학생한테 풍부하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교재 문제랑 수업 시간에 부교재 원본 문제를 다루면서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숙제로 즉각적으로 변형 문제들이 주어져요. 당연히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추가되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모의고사 문제가 한두 문제씩 뒷번호 때 끼워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교재 비중이 꽤 높았어요. 원래는 예년 같았으면은 한 체감 난이도가 한 절반, 한 60% 많으면은 그 정도인데 작년에는 꽤나 높았습니다. 계속 1년 동안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부교재 비중이 높았지만 예년대로라면은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딱 작년 1학기만 놓고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세화여고의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구성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군요. 이 선생님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변형의 가능성은 평소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형을 스스로 겪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매번 실전 테스트를 보고요. 실전 테스트는 제가 매번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양식으로 매번 손수 문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는 공수도 당연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보통 공수원, 공수투를 같은 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 연습 당연히 있고 학교 시험과 같은 양식으로 되고 당연히 서술형 첨삭하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까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가장 큰 뭐랄까요? 식당으로 치면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수어프 클리닉이 있죠. 수어프 클리닉에 참여해서 미흡한 과제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흡한 테스트, 당일에 본 테스트 오답 정리 미흡한 게 있으면 완성을 해야 되고 요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수업을 4시간, 5시간을 듣고 남아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는 12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12시까지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얻는 것도 물론 있고 당연히 당일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요것을 참여하기 싫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업을 오랫동안 들은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카톡으로 질문하고 그거를 유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시간은 다릅니다. 바로바로 그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수어프 클리닉을 한 학기 동안 계속 참여를 하다가 어느 순간 B를 받고 나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어프 클리닉을 2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과제를 마무리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클리닉은 매일 있고요. 매일 평일은 저녁, 그 다음에 주말은 아마 1시부터는 계속 클리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일 과제에 대한 미흡한 것은 클리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할 틈 없습니다. 어머니들 내신 개강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도 숙제를 또 평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엔 또 학원이 또 워낙 많죠. 그래서 이거는 당일에 완성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수학을 잘하든가 아니면 올바른 방법으로 정석의 방법을 밟아서 요령 피우지 않고 정확한 방법을 익혀서 수학을 잘하게 되던가. 그래서 저는 후자의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자녀가
올바른 방법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 방법을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